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오늘 늦었습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가 하늘이 회색도 아니고 하늘빛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디엔가에 그 빛에 붉은 빛이 조금 얹혀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지금 하늘을 보니까 더더욱이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쉬워졌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어제 저녁에 발표된 미국에서의 그 중요한 일을 놓고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 혹시 기억하세요? 역시 그 해밍웨이의 작품으로 만든 영화고요. 험프리 보가트 하면은 카사블랑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영화가 역시 그 아름다운 찬란하게 아름다운 잉글리드 버그만과의 그 카사블랑카지만 그 영화에서도 험프리 보가트가 뭔가 그 역할이 있죠. 정치와 연관돼서. 그런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to have and have not이라는 이 영화에서도 뭐 로렌 바콜 그 호리호리한 로렌 바콜 험프리 보가트와 뭐 연인 사이이기도 했지만 그때 그 영화에서의 그 선원, 그 술 취한 정말 선원이죠. 해리라는 이름이었었는데 이 해리가 험프리 보가트가 미국 그 거리에요. 그 로렌 바콜에게 죽은 벌에게 물린 적이 있는가? 이렇게 그 물어보던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뉴욕의 연방 그 지방 검사가 발표한 것 또 특별 검사 측이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된 발표에 대해서 인용을 누군가가 했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살짝 봤는데 잊었어요. 그분의 이름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게 바로 이 죽은 벌에게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물린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입니다. 뭐 영화에서는 뿐만이 아니라 뭐 그 휘파람을 불 줄 아느냐 뭐 그런 것도 물어보고 있는데 이때의 죽은 벌을 비유하는 게 폴 매나포트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사람과 마이클 코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면서 모든 것을 다 고쳐주는 픽서였던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어제 이제 특별검사 측과 뉴욕의 연방지방검사 측에서 뭔가를 발표를 했는데 뭐 복잡해요. 길고 많습니다. 다 말씀은 안 드리겠고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은 이 두 사람들이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 피플을 포함해서 알고 있었던 것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준비를 하는 캠페인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이전에도 러시아 관계자들과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과 가까운 그런 사람들과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접촉이 많았고 더 가까운 접촉이었고 이렇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기 위해서 그런 말하자면 협잡 같은 것을 했다 하는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이 대통령의 픽서였던 마이클 코엔의 경우는 결국은 두 명의 여성을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데 그 돈 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몰랐다. 그전에는 또 뭐 피할 때까지는 다 피해본 거죠. 나중에 드러나니까 돈 주지 않았다 했다가 드러나니까 그 변호사가 알아서 한 거다. 나는 모른다 했는데 결국은 지금 그 진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 알고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 여성들에게 돈을 주라고. 그리고 그 돈도 결국은 그 선거자금법 위반에도 걸리게 돼 있고 또 그렇게 잘 처리를 했다 해서 마이클 코엔은 트럼프 재단으로부터 6만 달러 보너스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보통 미국의 이제 지방검사나 아니면 특별검사가 조사를 해서 그 발표할 때 보면은 그렇게 허접하지는 않습니다. 다 뭐 증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법치주의 국가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제 다시 한번 증명이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과 연관된 일인데도 현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입막음하라고 돈 주라고. 그 일로 인해서 이 마이클 코엔이 돈까지 보너스까지 받았고 그리고 마이클 코엔은 한국 회사도 이 사람에게 돈을 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는 좀 만나게 해달라고.
미국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고 마이클 코헨이 큰 뭐 힘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아니면 뭐 대통령의 오랜된 픽서였고 개인 변호사였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만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이 픽서 마이클 코헨에게 정말 온갖 일을 다 시켰지만,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이 사람을 멀리했죠. 허접한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또 그 차원이 달라져서 그런저런 것으로 인해서 대통령과 이 사람이 거리가 멀어지기도 했고, 또 유대계인데 유대인에 대한 뭐 소수인종에 대한 정말로 험한 말과 행동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일이니까는요. 같이 뭐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어본 그런 한인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대놓고 미국에서 인종차별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인들 가운데서. 그리고 아무튼 그런 그 두 번째, 여성에게 돈을 줬다 하는 것,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마이클 코헨 같은 경우는 특별검사에게 조금 어느 정도 협조를 상당히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을 두 가지 갈래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연방지방검사가 뭐 한 4년에서 5년 정도 실형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 제안을 했고요. 그런 선고에 관한 메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검사 측에서는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몇 년이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이 지방검사가 그 얘기한 것들이 합리적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에 비해서 폴 매나포트라는 대통령의 그 선거대책본부장이었고, 본인이 아무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일을 해서 엄청나게 돈을 번 사람이에요. 그 주변 사람들 돕고 해서. 이 사람은 뭐 특별검사에게 협조를 하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백악관의 그 끈을 잡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죠. 해서 백악관과 계속 특별검사 조사를 받을 때도 연관을 하고 있었고, 맺고, 또 결국은 대통령이 본인을 사면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현재로서는 종신형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도 결국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선거 캠페인이 러시아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몇 번 그 조사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인데, 현재의 미국의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이렇게 그 지방 검사 측이나 아니면 특별 검사 측에서 다 관계가 있었다고 공개한다는 자체가 미국이 법치주의 국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결국은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폴 매나포트 선거대책본부장과 마이클 코헨 개인 변호사, 이 두 사람 뭐 이번에 뭐 형량 메모에 대해서 받은 거 보고 하면은 결국은 완전하게 협조하진 않은 거예요. 이 마이클 코헨도 그 4년 내지 5년 형량 그 제한을 받을, 제한이 아니라 이 정도로 이제 그 검사 측에서는 얘기를 한다. 완전히 그 뭐 선고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정도까지만 협조를 했다는 거죠. 조사에. 그리고 폴 매나포트는 지금도 대통령이 사면해 주기를 바라면서 협조를 하지 않으니까 종신형이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에 러시아와 모스크바와 비즈니스 딜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다는 여러 가지 그 증거를 이번에 그 찾아내고,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이 사람이 현직 대통령인데도 미국의 특별검사 측과 지방 그 검사 측이 얘기를 했다는 더 많은 조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와의 이런 그 선거와 연관된 관계, 그리고 뭐 모스크바에 트럼프 타워를 짓는다는 뭐 이런 등등의 사업적인 딜, 이게 드립 똑똑똑 물이 떨어지는 듯 하다가 이제 홍수나게 생겼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백악관에서 또 백악관 외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인맥,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면서 본인도 살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실패를 한 겁니다.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좋아했었던 호프 힉스라는 20몇 살의 전혀 이런 경험은 없는데 모델 출신의 아름다운 그 공보국장도 막지 못했고, 지금 존 켈리도 결국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그가 백악관을 떠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존 켈리 비서실장도 막지 못한 겁니다. 트럼프를 보호하려는 트럼프 인맥 등이 지금 실패 중입니다. 그리고는 과연 대통령에 있으면서 러시아 관련 수사를 막기 위해서 제임스 코미 그 전 연방 수사국장을 해고했느냐 이런 모든 일들에 사법 방해를 했느냐 하는 것을 현 백악관 비서실장도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니까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무방비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조사 관련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한 선고, 메모 이런 것들이 나온 뒤에 대통령이 거봐라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트윗을 왜 이렇게 하는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뭐 이해를 상식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이해를 하기 힘든 부분이 많지만 어쨌든 이게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이 깊이 있다는 수사팀의 발표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거봐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내가 전에 말했잖아요. 다 가짜잖아요. 이 특별검사 수사가 내통 안 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의 이 같은 발표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캠페인 팀이 시너지 효과를 맺기 위해서 러시아와 더 가까이 접촉했다는 것들이 드러나고 뭐 여자들에게 돈을 준 문제 이런 등등 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그것을 거짓말로 막으려다가 다 많은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를 제대로 채울 수 있을까 하는 얘기가 어제 저녁부터 더 많이 나왔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지금은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어제 제가 정규방송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클리 스탠다드처럼 굉장히 보수적인 잡지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지 않는 그 잡지들은 정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그런 정도이고 이번에 중간선거에서도 정말로 그 민주당이 잘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하원에서는 졌지만 상원에서는 그 본인이 지지한 사람들이 많이 되고 그 자리를 지켰어도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저 사람은 되면 안 돼 하는 사람이 떨어졌거든요. 그 정도로 어떤 주지사도 마찬가지로 그랬기 때문에 아직은 트럼프의 당이기는 하다. 하지만 지금 이제 이 정도 그 얘기가 나왔고 더 많은 발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글쎄요. 제가 홍수라는 표현을 조금 드렸고요.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발표를 한 차기 연방 법무장관이거든요. 이번 주 내내 미국이 이제 조의를 표했던 아버지 부시 대통령 아래서 법무장관을 지냈던 그 윌리엄 바라는 이런 그 사람을 법무장관 물망에 올린다고 했는데 이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이 뭐 민주당 측에서도 그렇고 공화당 측에서도 그렇고 공화당 법무장관이었지만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능력도 있고 확신도 있고 다만 상원 인준청문회를 거칠 때 본인이 법무부에 있을 때 지금의 특별검사 로버트 멀러가 그의 아래서 일을 했거든요. 이 특별검사의 수사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이것 하나가 걸리기는 합니다마는 그것 빼고는 지금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만약에 대통령이 비합리적으로 특별검사를 해고하라고 명령을 내린다면 이 사람은 본인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때 대통령이 명령을 할 때는 특별검사를 해고하는 대신 사임하는 길을 택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리처드 닉슨 때의 그 엘리어트 리처드슨 2세잖아요. 특검 해고하느니 내가 사임하겠다 해서 그때 이제 그 특검 그 칵스 특검을 사임하지 않았고 그러자 이제 리처드 닉슨이 막 화가 나서 토요일에 막 해고하고 그래서 토요일에 대학살이라고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법무장관이 되기를 원하는 윌리엄 바도 그런 길을 택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어제 이 내용을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있었죠. 저는 더 조금 놀라웠었던 것이 합참의장이 임기가 남아있거든요. 9월 말까지인데 그러면 지금 뭐 10개월 정도 남아있는 거잖아요. 조 댄포드 합참의장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합참의장을 바꾸겠다.
군도 개혁을 하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unusual한 거죠. 임기가 지금 9개월 남았는데 미리 발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육군 참모총장을 이제 합참의장으로 하겠다는 건데 마이크 밀리를 포스트합니다. 이 사람도. 그런데 이것도 지금 그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마티스 국방장관은 공군 참모총장을 이제 합참의장을 교체해야 된다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은 육군 참모총장을 놓은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렉스 틸러슨 물러났죠. 또 지금 그 백악관의 존 켈리 비서실장도 뭐 사성 장군 출신 이제 그만둔다고 하죠. 플러스 한 사람이 제임스 마티스거든요. 이 세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그만둬야지 되면 같이 그만두자 하는데 제임스 마티스 한 사람 남아 있는 건데 뭐 어쨌든 대통령이 원하는 차기 합참 의장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사 장비 예산 같은 거 많이 늘리는 것을 좋아하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좀 맞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군 리더십을 바꿀 수는 있지만 제가 뉴스를 오래 하면서 이렇게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데 합참의장을 교체하는 경우를 별로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점이 다음 주에 제가 굉장히 좀 눈에 띄고 좀 지켜봐야지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금 뭐 인사 문제가 나왔으니까 먼저 말씀드리죠.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요. 은퇴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해 말에 백악관을 존 켈리 비서실장이 떠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백악관에 기강 잡으러 들어간다고 하면서 들어갔고 실제로 처음에는 뭐 대통령 딸도 사위도 존 켈리 비서실장 때문에 마음대로 못 만났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근데 서로들 싫어해서요. 역시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피가 더 진한 겁니다. 어떠한 그 공식적인 루트보다는 해서 존 켈리를 싫어해요. 자레드 쿠시너도 싫어하고 이방카 트럼프도 싫어하니까 결국은 존 켈리의 후임으로 자레드 쿠시너 사위나 이방카 트럼프가 좋아하는 사람 36살밖에 안 됐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장인데 현재 부통령의 비서실장을 하는 릭 아이어스라는 사람을 이제 임명하겠다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그 중간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대통령이 암시를 하는데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6살 미만 자녀가 3명이나 있기 때문에 백악관을 원래 올해 그만둔다고 했대요. 그런데 대통령이 너 그러지 말고 비서실장 해라. 부통령 비서실장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그 존 켈리 비서실장이 안 보는 데서 대통령이 말하자면 그 잠자고 하는 그 사저 이 빌딩에서 서관이 아니라 만났다는 거거든요. 중간 선거가 치러진 그날 밤도 이 그 36살의 부통령의 비서실장을 만나서 이제 정말로 대통령의 비서실장 하는 것을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러니 또 그 현재 비서실장과는 얼마나 사이가 안 좋겠어요. 그랬답니다. 그래서 켈리가 웨스트 윙에 있으니까 이제 대통령이 잠자고 하는 그런 곳에서 만났다 하는 얘기고 얼마나 뭐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존 켈리라는 사성 장군이 많은 사람들이 또 기대도 하긴 했지만 결국은 떠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계속 존 켈리에게 고맙다. 우리 사이가 얼마나 좋은 줄 아느냐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 좋게 물러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니키 헤일리 정도? 그런데 그것도 모를 일이죠.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가 굉장히 영리하기 때문에 아주 그 우아하게 떠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서로 반대되는 얘기도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도 많이 했었거든요. 해서 존 켈리도 뭐 공개적으로 뭐 해피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통령도 존 켈리가 교체될 거야라고 언론이 보도할 때마다 몇 개월 전부터요. 가짜다. 그러니까 페이크 뉴스지. 그러니까 쟤네가 돈을 못 벌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언론이 가짜가 아닌 겁니다. 그런 것을 뭐 기자들이 모르면서 하겠어요. 기강 잡으려고 들어갔다가 이제는 뭐 CNN의 표현대로라면 대통령과 서로 말도 안 하는 사이가 돼서 백악관을 나오게 짐을 싸게 된 거고요.
아무튼 자레드 쿠시너와 이방카 트럼프는 왜 이 젊은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하기를 원하는가. 지금 이 시점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아빠에게 또 그 장인에게 계속 두 사람이 얘기를 한답니다. 특히 2020년도 재선 준비도 해야지 되고 하니까는요. 그리고는 이제 또 한 사람은 뭐 간단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니키 헤일리를 대신한 팍스 앤 프렌즈의 진행자였었던 그 백악관의 대변인이 이제 니키 헤일리를 대신해서 유엔 대사로 가게 되고 그 부분도 뭐 인준받을 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에 그 외교적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뭐 국무부의 대변인은 뭐 불과 어느 정도 했지만 그리고는 이제 그 또 하나가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대통령이 아니죠. 어제 방송을 하면서 휴스턴에서 해고된 지 9개월 만에 트위터로 3월 달이었습니다. 렉스 틸러슨 엑손모빌의 CEO였던 국무장관이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내가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지만 그렇게 하면 위법입니다. 또 조약 위반입니다. 이런 말을 수없이 써야지 됐다고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과 내가 걸끄럽게 됐다라고 얘기를 한 그 부분만 전해드렸는데요.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정말 규율도 없고 변덕스럽고 불합리하고 상식적인 가치에서 그 시스템 이런 것에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사람이다. 또 뭐 읽는 것은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그런 사람과 같이 일한다는 것이 굉장한 도전이었다라고 말을 해버린 겁니다. 예전에 그 멍청이라고 모론이라고 대통령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러날 때까지 끝내 안 했다고 얘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한 것 같아요. 이제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그 선택을 해서 이제 그 국무장관을 했었던 한 13개월 정도 했죠. 그랬던 사람에게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렉스 틸러슨 정말로 돌처럼 멍청했던 사람이다. 아둔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게다 대고 또 게으르기는 지독히 게을렀지. 그 사람 국무장관 그 능력이 도저히 안 된 사람이야. 국무장관 능력이 안 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사람을 지명하고 임명하고 함께 13개월이나 일을 했다면 보통의 대통령 같으면 얘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본인이 사람을 잘못 봤다는 거잖아요. 잘못 뽑았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사람을 잘못 뽑으면 국가로서 얼마나 손실입니까? 그래서 보통 그래서도 얘기하지 않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뭐 나만 잘하면 되니까 이런 마음이 또 밑바닥에 있기도 하고 그게 뭐 내가 뽑을 땐 또 얼마나 좋다고 하고 뽑았어요. 국무장관 도저히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그 트윗도 했고요. 뭐 인터뷰도 했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번 주가 이제 그 국장 네 번째 치러진 엊그제 제가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저희 회사가 뭐 신문도 있고 방송도 있고 하니까요. 신문사에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때 국장을 하는 겁니까? 네, 대통령 전직 현직 대통령이 숨졌을 때는 국장인 거죠. 그러나 대통령의 가족이 그런 것을 길게 또 아주 그 꼼꼼하게 하기를 원치 않으면 안 합니다. 그게 이제 리처드 닉슨의 케이스고요.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에 닉슨 대통령이 숨지고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오랜 세월이 흘러서 숨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처드 닉슨 대통령 가족은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국장 기간이 되면은 여기서 장례식하고 저기서 장례식하고 계속 생중계하고 할 때 계속 워터게이트 얘기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은 국장으로 안 했고 이번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 장례식에 세금 많이 들어갔어요. 한 5억 달러 정도. 왜냐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조의를 표한다 하면서 하루 공무원들 일하지 않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의회도 쉬었고 우체국도 쉬었고 연방 공무원들도 일하지 않았으니까 뭐 생산성 같은 것. 그리고 공군기로 텍사스에서 숨졌으니까
다 또 워싱턴까지 오고 워싱턴에서 또 텍사스까지 가고 이 공군기가 시간당 20만 달러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5억 달러 정도를 들여서 마지막에는 이제 기차를 타고 이 관이 부시 그 라이브러리 앤 뮤지엄에 와이프 몇 개월 전에 숨진 와이프와 3살 때 백혈병으로 숨진 딸 라빈과 함께 묻히게 됐는데 그 사이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특히 이 트럼프 대통령 시대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숨졌을 때와는 다르긴 했지만 그래도 할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이 조사를 할 때마다 이 부시 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시 대통령이 품위를 지키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리고 나 잘했어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못한 것도 많죠. 파나마 침공 등등. 그렇지만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부시의 공화당이었다면 지금은 트럼프의 공화당이니까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딱 들어갔었을 때 전 대통령들이 쫙 그 부부 동반해서 앉아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만 딱 그 악수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눈길도 주지 않는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도 불편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 부부가 그것도 그 미셸 오바마는 아주 또 그냥 의례적으로 굿모닝 이랬거든요. 그래도 그 오바마 대통령 자체는 조금 악수하고 손도 흔들고 하긴 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또 CNN의 한 앵커는 나 같으면 도저히 오바마처럼 못한다. 어떻게 악수를 할 수가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불편했겠다 하는 그 짐작이 들고요. 왜냐하면 아들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어떠한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캐릭터로 사람을 평가한다. 이게 이제 집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집안 좋은 걸 막 거들먹거리고 자랑하는 스타일의 부시 부자는 아니었지만 이 사람들이 뭐 커네디컷, 매사추세츠 이런 데서 정말 귀족적으로 평생을 살 수 있지만 텍사스에 와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하고 뭐 돼지 껍질도 먹고 뭐 이러면서 보통 사람처럼 종교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 성공회라는 귀족적인 종교를 가지고 가긴 했지만요. 또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징병을 기피한 것과는 달리 2차 대전 때 자원을 해서 18살 때 미국의 최연소 전투기 조종사를 했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현대 대통령과 현재 대통령과 비교가 많이 되니까 대통령에게 그 조의를 표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요. 완전한 사람 아니었어요, 이 사람. 완전한 사람 아니었지만 공직자로서의 어떤 그 매너, 사려 깊음, 품위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예전에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을 만났을 때 그때 본인의 경호팀 가운데서 이 카톨릭 신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신자들을 배려해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만나게 해줬다는 이런 거. 이것도 또 이제 비교가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션 스파이서라는 백악관 비서실장이요. 이 존 켈리 이전 이 비서실장이 그때 마음에 안 들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가놓고도 이 사람을 싹 빼고 이 프란치스코 교황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비교가 되기도 했고 물론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본인의 종교는 성공회였는데 성공회가 좀 리버럴 하잖아요. 미국에서도 게이 주교를 임명한다던가 그리고 성공회에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성공회 신자인데도 이라크 침공하는 것, 군사력 쓰는 것은 부도덕하다. 어떻게 무기를 쓰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부도덕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아버지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국민에게 잔인하게 군사력을 쓰는 게 더 부도덕하다. 이러면서 이제 침공을 하고 했었잖아요. 그런 일이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대통령에 출마할 때요. 로널드 레이건 아래서 부통령을 했고 8년을 그때 이제 다 그 참모들이 써주잖아요. 연설문을 본인들이 다 쓰는 거 아닙니다. 한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읽은 국회 연설도 그것도 다 사람들이 써준 거 읽은 거예요. 프롬프터를.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연설문을 써줬을 때 그 써준 것 가운데서
이 그 후보가요, 그 대통령 후보였었을 때 얼마나 이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가 훌륭한가에 대해서 연설문 작성자가 쓴 거예요. 썼더니 대통령이 그거 나는 이거 못 읽는다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은 일까지 여기 막 써 있고 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참모진들이 왜 이것을 읽어야만 되는가? 대통령이 돼야지 본인이 원하는 미국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고 읽어야지 된다 하고 설득을 해서 결국은 읽었어요. 그랬더니 참 얼마나 훌륭한 엄마예요. 또 바브라 부시 여사가 바브라 부시 여사가 아니죠. 와이프였고 그 엄마가 그때 살아계실 때였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너 다시는 내가 봤는데 너 다시는 너 보니까 너 자신에 대해서 그 말하고 있더라 하면서 다시는 그런 것 읽으면 안 돼. 엄마가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훌륭한 엄마예요. 정말 훌륭한 엄마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뒤에 어렸을 때도 어머니가 한번 충고했다고 하잖아요. 조지 너무 앞서가지 마라 해서 이제 점잖게 뒤에서 많이 일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본인이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난 허풍 떠는 사람이 아니다. 정말 뒤에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로써 이룬 것이 많은 사람이다. 이 정도 얘기는 했잖아요. 아무튼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생각이 나고요. 만약에 아마 이런 느낌은 듭니다.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었을 때 아버지 41대 대통령이 숨졌다면은 정말 그가 했었던 일 가운데서 잘 못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도 되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정규방송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워싱턴 이그제미너였나요? 무슨 어떤 그 신문의 칼럼니스트가 정말로 가증스럽다. 어떻게 니네들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살아있었을 때 그렇게 칭송을 했느냐? 이거 너무 칭송을 하는데 이거 다 트럼프 대통령 미워서 하는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칼럼을 썼었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사람이 살아서 또 어떤 시대에 대통령을 했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 또 와서 보니까 이렇고, 더군다나 현재 대통령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나 특별한 대통령이니까요. 이것 또한 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복이 아니었겠는가. 조금 더 야단 맞을 수 있는 일들이, 그리고 마지막 가는 길에는요, 사람들이 많은 험집을 내기보다는 그 잘한 일을 얘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미국식 표현을 그대로 하자면 그가 뭐 이라크 침공에서도 어느 정도의 무리가 있었다고는 하나,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는 아주 그 참혹한 실패도 겪었고, 뭐 파나마도 이렇고 저렇고 너무 미국의 이해만 앞선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또 구소련이 다 해체가 돼서 그 주변에 연방국들이 독립을 한 국가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것도, 그것도 이 부시 대통령이 부통령일 때부터 한 일이었노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게 이제 그 대통령과 작별을 했고요. 또 중요한 뉴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다우 지수를 본인의 성공의 지표로 많이 생각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많이 내려갔었잖아요. 왔다 갔다 정말로 어지러운 시속 게임을 했는데, 완전히 이게 어떻게 되지 하는 것을 딱 그 텔레비전에 그 달라붙어서 보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트윗을 안 합니다. 뭐 한 달쯤 된 것 같아요. 이 증권 시장에 대해서 그 트윗을 하지 않는 게. 그런데 이제 게다대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어떤 뭐 무역 전쟁이라든가 관세 협약이라든가, 이거 너무너무 잘 됐다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중국과의 무역 적자는 더 늘어나고 있고, 또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와 무역 적자를 숫자로 줄이는 게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너무 그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만, 페이퍼상에 강한 것과 실제 강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미국과 줄인다고 해서 중국 경제가 약화된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국가마다 국가의 그게 다르고, 그리고 지금은 또 국가와 국가와의 무역은
그 국제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계적인 공급망이기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그 경제 발전을 망가뜨리고 싶어 해도 망가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관세를 물리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물건 살 때 수입품이 더 싸니까 살 수밖에 없는데 생활 필수품을 그런 때 더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데 쓸 돈이 없고 미국 경제에 플러스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고요. 해서 결국은 어느 순간인가는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과 협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른 형태로 뭐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하고 하는 것은 더 값싼 물건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가 그 품목을 맡으면 됩니다. 중국은 쓰고 버리는 물건 만드니까 그런 거 싸게 사다 쓰고 미국은 이제 좀 그 구속 같은 것을 해서 기술 같은 것을 팔고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힘들어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GT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한 파웨이와 비슷한 회사이기는 합니다만 중국의 그 통신 장비 업체, 지금 뭐 이란 제재를 위배했다 해서 러시아가 그 미국 행정부의 편을 들어줘서 그곳에서 파웨이의 CFO 멍완조우 부회장 창업자의 딸을 그 런정페이의 딸을 체포를 해서 뭐 보석금 뭐 지금 왔다 갔다 신문하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GT 같은 경우는 이방카에게 중국이 뭐 많은 것을 주니까 상표권을 뭐 20개 정도를 그냥 주고 그 전에 절대로 받지 못했던 것들이거든요. 이게 대통령의 딸이 되고 나서 이 대통령과 그 미국과 뭐 중국이 무역 이걸로 한참 이제 긴장이 최고조되면은 막 중국이 몇 개 정도 주고 계속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GT도 완전히 미국과 거래 못하려고 하다가 또 몇 개 바꿔는 상표권 몇 개 바꿔는 또 풀어주고 했는데 이번에 파웨이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몰랐다고는 하지만 이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뭔가 협상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제 체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중국이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이것은 그 G5, 5G 얘와 해당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 염려를 하는데 미국의 AT&T 회사도 이 파웨이 거 안 써요. 중국 것이기 때문에 뭔가 도청할 수 있다 해서.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하나 더 서로 이 의견이 다르고 협조할 수가 없다 했던 국가들이 이렇게 중국 회사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은 협조를 하거든요. 캐나다부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그 주시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핵을 포기한다고 얘기해도 미국에서는 안 믿습니다. 이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계속 또 CSIS라든가 전략국제문제연구소요. 아니면 미들버리 연구소에서도 북한이 계속 핵시설을 확장하고 있다는 위성사진 같은 것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크게 보도를 하죠. 그 뒤에는 문재인 행정부나 트럼프 행정부나 우리 알고 있던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들베리 연구소가 얘기를 하기를 이게 그동안 그쪽 지역에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또 다른 곳에 확장을 했다. 7마일 떨어진 곳에. 해서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전에 있었던 그 기지의 보조판인지 아니면 새로운 것인지는 확인이 아직은 안 되고 있다. 중국 국경에 뭐 7마일 원래 있었던 곳에서 떨어진 곳에. 더군다나 이것이 미국을 타겟으로 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기지가 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니까 미국에서는 일반인들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알고 있었던 것인지 이만큼 확장한 것을 몰랐던 건지 그것조차도 이제 그 행정부의 말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까지도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요. 뭐 완전히 뭐 북한의 정권을 뒤엎어야지 되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달에 북한과 그 협상했었던 것을 북한이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북한이 잘 지키지 않는다고 말하기 애매하죠.
워낙에 애매한 딜을 해놨으니까 미들버리 연구소에서 얘기한 것처럼 북한이 계속 핵시설을 확장한다 한들 이게 위반이 아닌 거예요. 확실한 조약을 그 당시에 해놓지 않았습니다. 비핵화라는 의미조차도 규정을 해놓지 못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존 볼튼이 그때 했던 것을 북한이 잘 지키지 않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만나서 북한이 잘 지키도록 해야지 된다. 이런 좀 초라한 명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많은 미국의 매체라든가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북한이 모든 걸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도와주는데 김정은이 코스를 왜 바꾸겠는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무런 별다른 것 없이 또다시 탑다운 형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놀았는데 선전 도구로 또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CNBC 방송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 화합 쪽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보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나중에 통일되고 북한과 사이 좋아지면 저 핵도 우리 핵이잖아. 왜 그것을 없애? 북한이 설마 우리를 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미국에서도 이제 그 정도 분위기를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저처럼 저는 방송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유튜브니까 정규 방송보다는 조금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한국의 보수가 전쟁으로밖에 뒤엎을 길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왜 전쟁을 해서 아무 죄 없는 사람이 몇 사람이라도 얼만큼이라도 숨져야지 됩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어요? 태어난 생명은 살자고 태어났지 일찍 죽자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해서 저는 절대로 전쟁을 반대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한들 무슨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을 때 무조건 다 뭐든지 이것도 없애버려 저것도 없애버려 북한은 핵을 계속 갖고 있어. 물론 북한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확고하게 믿는 것처럼 핵을 포기할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또 김정은 위원장 혼자 마음이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의 또 얘기들이 있는 것이고 또 미국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어느 날 갑자기 핵을 그냥 계속 더 강화시키면서 한국은 군사력을 약화시킬 걸 다 약화시킨다? 이게 현명한 정책이라고 생각은 안 되거든요. 미국 밖에서, 한국 밖에서 볼 때요. 그래서 CNBC가 보도한 한국 사람들은 저게 우리 얘기니까 안 하면 어때? 그러려면은 뭔가를 다른 카드를 갖고 있어야죠. 한국이. 모든 카드를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리용호 외무상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 국가주석도 만났고 이제 외무상도 만났고 외교부장도 만났고 시리아로 갔고 이런 것이잖아요. 북한은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겁니다. 한국과도 거래해, 미국과도 중국과도 시리아, 이란과도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한국이 너무 나이브하지 않으면 좋겠다. 미국식 표현으로 순진하지 않으면 좋겠다. 항상 그렇잖아요. 전쟁 준비를 한다는 게 미국 국방부도 그렇고 다른 나라 국방부도 전쟁 준비를 하고 우리는 레디 돼 있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한 백업 장치다. 군사력을 써서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군사력을 레디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을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주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이었습니다. 내일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